자, 오늘은 박시전 설명을 한번 해보자.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개념들, 특징들, 현대소설과 구별하는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강좌를 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시험 대비 예문집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시전 한번 볼게요. 우선 앞부분의 줄거리 발단에서부터 갑니다. 조선 인조 때 시대적 배경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조선 인조 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역사 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소설로서의 면모. 뭐 현대 소설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면 뭐를 높인다? 그렇지, 사실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상공의 아들 이시백은 자, 요 소설 읽을 때 또 하나 주의할 거 있습니다. 요렇게 이상공, 그 다음에 아들 이시백. 그래서 각각의 지시하는 인물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학원에서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죠. 됐나요? 그러면 강선생 이렇게 될 거고요. 됐냐? 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어떤 아저씨가 나를 볼 때 어이 강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됐죠? 이렇게 호칭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시백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생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됐죠? 그래서 인물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알렸다. 자, 줄거리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 제시.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험 대비 예문집이라든지 개념 기초, 개념 기본, 개념 실전 이런 거에서 계속 설명을 했었던 거죠. 만약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업의 중간부터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린트를 요청하시고 강좌를 또 들으시면 됩니다. 기초, 기본, 실전에 따라서 난이도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기초적인 내용의 개념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예시를 좀 어려운 걸로 갈 거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제시 이것 좀 알아두시고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럼 아주 뛰어난 인물이다. 제자 가인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아주 영웅적인 인물들, 그죠? 영웅적인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도 등장을 하죠. 제자 가인 그래서 비범하다. 비범한 인물이 모두 영웅은 아닙니다. 영웅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비범하지만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 어느 날 박처사가 처사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사 한번 잠깐 봐요.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묻혀 사는 선비다. 그게 나중에 막 신선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사라는 인물도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벼슬 하지 않고 시골에 살면서 뭔가 뛰어난 인물. 그래서 이렇게 은일 지사 뭐 이런 느낌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박처사가 이상공의 집을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고자 청하고 박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자, 그럼 어때요? 우선은 박처사가 이상공의 집에 찾아가 이시백은 이름을 널리 떨쳤으니까 자기 딸과 혼인하는 게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공은 박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괜찮겠구나 그러면 그 딸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하게 되고요. 여기서 당시 혼인의 풍습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됐죠. 이때는 자유연에 의한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나오죠. 자, 그러나 박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박씨 용모가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에서 이시백이 됐죠?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시백의 가치관을 또 확인할 수 있죠. 뭐 어쨌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뭐 더 좋은 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용모가 천하의 박색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박씨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시백이라는 인물은 인물의 내면보다는 외면을 중시하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박 씨는 이상공에게 청하여 뒤뜰에 피화당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여종개와 함께 지내게 된다. 그래서 피화당이란 장소, 이게 또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자, 줄거리 부분이니까 대충 느낌 왔을 거고요. 자, 박 씨가 천하의 박색일 때 됐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변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는 변신 모티프라고 그래서 변신 전과 변신 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변신 전 같은 경우는 외적 갈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외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신 후 같은 경우는 외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영웅적인 면모가 나타나죠. 그때 영웅은 박씨입니다. 그래서 여성 영웅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작품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또 배경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은 오른쪽 작품 안내를 잠깐 볼게요. 병자호란이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고요.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닌 박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했는데 이 인물이 그렇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부분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뒤에 먼저 볼게요. 청나라에 패배한 역사적 사실을 승리한 것으로 바꾸어 민중의 심정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됐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여성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그렇죠.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졌었는데 병자호라는 치욕을 겪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성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뭐 이런 특성들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전후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시백이란 인물 됐죠? 이 인물과 갈등이 되는 거고요. 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자호란이니까 청나라와의 갈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었다. 백성들의 삶이 더욱 편해졌다. 이런 걸 우리가 태평성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강구연월 뭐 옛날에 그 요순임금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이제 태평성대.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한자지만 한포고복 한포 배불리 먹고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놀고 있는 거고요. 그 고복 격양가를 부르면서 그죠? 놀고 있는 아주 행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오면 마을의 풍습도 되게 좋아진대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인자해지고. 자, 어쨌든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이때 나라에선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열었는데 시백 역시 과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시백이 과거로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다. 이런 게 이제 예지몽이라고 나오네요.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었는데 그 꽃 위로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는 백옥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 있었다. 연적이라는 건 이제 붓글씨 같은 거 쓸 때 그때 나오는 거죠. 연적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로도 구름을 타고 백옥경으로 올라갔다. 백옥경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도교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를 위해 싸운다 충 이렇게 되면 유교 지조절개 그죠? 그 다음 뭐 윤회사상 다시 태어나는 거 있죠. 전생차생 이렇게 등장하면 불교 그 다음 도교 뭐 신선 백옥경 이런 거요 나오면 그것도 뭐가 된다? 도교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한번 고전운문 주제별 분류 어휘에서 한번 했었죠? 이것도 영상 다시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꾸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백옥경으로 올라갔다. 놀란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요건 나중에 한바탕 꿈 요런 게 이제 인생 무상하고 통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허사다 뭐 이런 거죠. 그때 쓸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한바탕 꿈이었다라는 게 내가 본 게 그죠?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무상하고 연결될 때가 있어요. 뭐 여기서는 꼭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바탕 꿈이라는 게 인생무상과 연결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요런 한자성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한단지몽, 남가일봉, 일치지몽, 여웅침 이런 것들이요. 자,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랑 같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알죠? 이런 거. 그 다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호접지몽. 이렇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또 꿈의 역할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꿈의 역할. 예지몽이에요. 자, 잠에서 깨어난 박 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이라는 게 뒤에 가볼게요.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자, 이런 거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박 씨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꽃알에 연적이 누워 있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꿈에서 연적이 있었는데 실제 나오니까 연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현실성, 고전 문학의 특성 중에 전기성이 있었죠. 이때 전기성의 기자는 이렇게 해서 기록할 기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기할 기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전기적이라는 것은 일대기적 구성이었던 형태처럼 쭉 이어지는 거고요. 요 기할 기자를 쓰면 이게 비현실성. 이렇게. 그다음 뭐 나중에 꿈이 현실로 이렇게 넘어올 때 됐죠? 그 소재들이 하나씩 놓여 있잖아요. 됐죠? 연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비현실성인데 현실 속에서 일어난 어떤 개연성을 또 만들어주게 돼요. 자, 꿈속에 바로 본 그 연적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 갖다 놓고 개화를 불렀다.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다. 정색. 단어 뜻 알아주시고요. 정색. 우리가 가끔 이런 말 쓰잖아요. 반대말로. 반색. 요건 반기는 기색이에요. 착가가 맞네요. 꾸짖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과거기를 지체케 한단 말이냐. 이거 가부장적. 남성 중립적 사고. 그죠? 장부의 길 이런 말. 그러니까 똑같이 나 지금 가기 싫어라고 해도 괜찮을 건데 거기에 장부의 길을 왜 막냐? 누가? 아녀자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여기 20의 말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 모습. 무슨 일이 장부의 과거길을 지체케 하냐?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길을 말리다니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예. 어쨌든 박색이라는 것 때문에 뭐 갈등 관계도 놓여 있었겠지만 그런 거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죠. 남성 중심적 사고, 가부장적 사고. 추상같이 고함을 지르니 자, 박시전에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다 볼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단어 다 찾아주시고 지금 우리 구글에서 테스트 보는 거 있죠. 됐죠? GT 요거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반복학습 계속 죽으라고 해야 돼요. 추상같이 고함을 지르니 개화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잠깐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숙을 아끼지 마시라고 전해라. 시백은 이 말을 두고 더 크게 화를 냈다. 그죠? 갈등이 고조되고 있네요. 무슨 갈등이에요? 그렇죠. 종류도 밝혀줘야 되죠. 외적 갈등. 됐죠? 갈등이 고조.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다니. 고조가 돼서 점증됐죠? 요망한 계집이라고 또 했습니다.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됐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자, 화가 난 모습. 심리를 직접에 간접해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이런 걸 외양묘사라고 그래요. 됐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다. 야, 매정하죠? 됐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간접적 원망. 간접적으로 화풀이란 거예요.
됐죠? 개화가 돌아 매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다. 자, 눈물을 흘렸다. 두 가지예요. 개화에 대한 미안함, 또 하나는 남편에 대한 야속함. 됐죠? 눈물을 흘렸다. 자, 여기 등장하는 박씨의 정서는 직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서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진 않았어요. 됐죠? 근데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 눈물이 등장을 하면 정서가 직접적이다. 누구의? 그렇죠. 박씨의. 자, 그리고 얘기도 하죠.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내가 매를 맞았구나. 자, 여기서 나오네요. 미안함.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참 이거는 간접이에요. 어쨌든 대화가 쓰여 있으면 만약에 난 슬프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정서를 명시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좀 자세히 다시 얘기할게요. 인물 성격 제시할 때 그때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든 미안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슬프게 탄식한 뒤 이런 게 직접적이에요. 됐죠? 슬프게 탄식에다 따옴표 없습니다. 개화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전했다. 직접 가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아까 뭐 이시백이 워낙 싫어하니까 남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면모인 것 같아요.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가라 그를 지어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이다. 전기적 요소고요. 됐죠? 이거는 박씨의 비범함이에요. 됐죠? 앞니를 예측하는 박씨의 비범함. 여기 박씨도 비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박씨나 이시백이나 전부 다 제자 가인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백이 성격이 조금 그죠? 외모만 탄단하는 뭐 이런 면모고요. 나중에 박씨가 영웅적인 면모를 또 드러내는 거죠. 자,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자, 크게 출세했다.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과거급제하는 거니까 출장, 입상 또는 입신, 양명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죠. 크게 출세하여 뭐 청운지지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되나요? 이런 게 출세한 겁니다. 신후 유명? 이건 주군의 이름을 날린다.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는 한 개로 보는 거예요. 신후 유명. 단어들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뭄을 빛내십시오. 입신양명 나왔죠? 그런 후 다같이 복 없는 사람은 생각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라도 함께 평생 사십시오. 자,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자신보다는 가문을 중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그렇죠. 시백에 대한 어떤 사랑도 있을 거고요. 됐죠? 그다음 마음이 좀 넓은 거. 뭐 이런 것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화에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찬찬히 살펴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다.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 지난 일을 뉘우치며 매맞은 개화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말을 전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엎질러진 물 부인의 넓은 아량으로 다 풀어버리십시오. 태평한 시절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기 뭐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좀 그래요. 그 다음 장원급제한 다음에 왔을 때 집에 왔을 때도 박씨는 집안에 있어요. 피화당에 있고 잔치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분명히 불렀어야 하는데 부르질 않죠. 그죠? 아주 그냥 여러분들 말로 그냥 싸가지가 그죠? 멍멍이에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시백은 연적을 품에 안고 과거장에 들어가 글재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강구에 문동요라는 글재가 내렸다.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에 물을 부어 먹을 가라. 황모 무심필 반쯤 흠뻑 적신 후 한다름에 써내려가니 한다름에 써내려갔다. 글을 그냥 진짜 잘 쓴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나요? 그렇죠. 1 옆에다 쓸게요. 피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붓 끓이기 됐죠? 모든 글을 그냥 한붓 끓이기 그냥 싹 쓴 겁니다. 한다름에 써내려갔다. 어떤 인물이에요? 이하다. 이렇게 한다름에 써내려가니
가히 고칠 것이 없었다. 이런 단어들 놓치면 큰일 납니다. 가히. 자, 찾아보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능히. 됐죠? 능히 뭔 뜻인지도 모르겠죠. 여기서는 마땅히, 마땅히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땅히 고칠 것이 없었다. 능히는 넉넉히 이런 뜻이니까 1번, 2번 이런 뜻인데 마땅히 뭐 이쪽으로 됐죠. 고칠 것이 없었다. 제일 먼저 그를 바치고 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방이 걸렸는데 한 성부에 사는 이득충의 아들 이시백이라고 쓰여 있었다. 장원급제였다. 작두했죠. 이윽고 충단대 높은 곳에 새로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시백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좌우를 물리친 뒤 시백을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해서 당부했다.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시백은 감사의 절을 드리고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자, 그러면 과거급제에서 이렇게 쭉 넘어오는 거죠. 됐죠? 자, 사건 시간은 어때요? 그렇죠. 사건 전개가 조금 빠르죠. 그 이유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화보다는 다 뭘로 돼 있어요? 설명, 서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뭐 요약적 제시 뭐 이렇게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좀 빠르게 정리해서 이제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화, 설명, 요약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됐죠? 사건의 진행이 좀 빠른 편입니다. 사건만 그냥 쭉 나열한 거죠. 자, 그리고 대화 하나 등장했고요. 절을 드리고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어사화를 꽂고 금과 옥으로 띈 두르고 외양묘사죠. 그죠? 금의 환양 요거 좀 알아둬요. 금의 환양. 또 나중에 이것도 금의 양행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금의 야행. 됐죠? 비단 옷을 입고 밤의 길을 걸어가는 거. 쓸데없는 듯 하는 거. 쓸데없는 짓. 됐죠? 어사화를 꽂고 금과 옥으로 띈 두르고 말 위에 앉은 시백의 모습은 외양묘사죠. 너무나 찬란하고 당당했다. 시백일액은 청색공색 깃발을 세우고 사면육각을 올리며 장안 큰 길로 나섰다. 장안 알아두시고요. 장안. 옛날에 뭐 수도처럼 옛날에는 우리 수도가 있는 걸 뭐 서울이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황성이라고 그랬어요. 황성.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수도 이걸 장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큰 길로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춘3월 호시절. 만물은 흐드러지게 저거 배경 묘사죠. 배경 묘사는 장면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사건에 따른 분위기 이런 걸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원급제한 어떤 화려한 모습을 딱 드러내고 있죠. 소년급제한 시백의 옷 같은 얼굴은 직유법이고요. 아름다운 봉경치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선 같았다. 또 직유법이죠. 장안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구경하며 칭찬하는 말이 거리거리에 넘쳐 흘렀다. 그래서 옷 같은 얼굴, 아름다운 봉경치 어우러지고 꼭 신선 같았다. 자, 이 부분은 외양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외양묘사 자체가 뭐 인물의 성격을 뭐 다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성격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백의 옷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봉경치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선 같았다. 자, 그 다음 집에 들어와서는 벌써 들어왔네요. 그죠? 공간이동 보이나요? 그래서 이건 공간이동 서사입니다. 서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동도 나타나고요. 자, 집에 들어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무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다. 상공도 술잔을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여기 뭐 즐거운 거네요. 그죠? 이윽고 날이 저물어 파연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윽고 날이 저물었다. 됐죠? 여기도 사건 전개가 어때요? 조금 빠르죠? 그죠? 빠름 이렇게 빠름.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 없었다. 잠깐만. 상공의 얼굴에 서운한 빛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얼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화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유 바로 제시했네요.
됐죠? 그러면 상공은 바로 어떤 인물이에요? 그렇죠. 며느리를 그죠? 아끼는 그런 인물이네요.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이, 자, 부인은 어떤 인물인가 또 봅시다. 간만에 나왔네요. 부인이 물었다.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2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인, 과거의 시백과 비둥비둥한 인물이네요. 그죠? 이 정도만 본다면 상공과 대조되는 인물 이렇게 볼 수 있죠. 상공은 인물을 내면으로 본다면 부인과 시백은 외적인 요소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아마 아내는 박처사의 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은가하고 사니까 부자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씨에 나타난 과거의 삶의 모습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혼사를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부장제, 남성의 권위, 그 다음에 과거를 치러 입신양명, 유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관과 인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공존, 서로 대립할 수도 있겠죠. 밑에처럼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는 운명론적 사고,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자, 가봅시다.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오. 질책을 하는 거네요.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이런 거 고사죠. 고사. 됐죠? 근데 고사는 어려워하지 말고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고사에 등장한 인물은 첫 번째, 요 말을 꺼내는 사람이 그 고사에 등장한 인물을 긍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정하는 형태가 된다면 대상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뭐 예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정적으로 본다면 뭐 비판의 의도가 좀 강하죠. 됐죠? 요거는 자신의 생각이 어떤 동조, 긍정이고요. 요거는 반감, 요런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준활의 임사에 비할 것이요. 우리 가문의 가분한 며느리건을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품속에 품은 재주는 생각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황씨도 괜찮은 인물이었다. 임사 괜찮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더 뛰어나다. 그래서 부인을 질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박씨 곁에는 개화만, 아이고 불쌍해라, 개화만 남아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다. 이거 기억하세요. 위로하는 말하기.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두지 않으셨고 대부인의 박대마저 심해 이렇게 단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대부인 누군지 알겠죠? 집안의 대수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 공방만 하고 계시니, 이런 거 빈칸 넣기. 그죠? 빈칸 넣기. 의지할 데가 없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외롭다라는 걸 할 때 고립무원, 뭐 혈혈단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뭐 고립무원, 혼자 있는 거예요. 독수공방. 됐죠? 좀 외롭다기는 뭐 한데 좀 더, 그죠? 뭐 사고무친, 의지할 친척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환과 고도. 조금 멀리 나가긴 했는데 고립무원까지는 좀 알아두시고요. 독서공방을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도, 소인 자기를 낮춘 거죠,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합니다. 사람의 기륭화복은 하늘에 달, 요게 운명론적 태도 아까 나왔는데 나오진 않았었죠. 기륭화복 요것도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기륭화복 하늘의 운명이에요. 인력은 어쩔 수 없다. 그러기에 탕왕은 하걸에게 또 고사 인용했죠. 가침을 당하고 문왕도 유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중국이 고사를 이용하는데, 옛날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 고사라든지 성인의 말을 인용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글쓰기의 방식이에요.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혹 바깥 사람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운명론적이고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됐죠?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자 이때 어조 보셔야 돼요. 어조 어떻게 얘기했다? 담담하게 말했다. 개화는 부인의 너그러 꺼진 마음에 단복했다. 됐죠? 그래서 뭐 밑에 전기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약도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해주시고 아까 단어 나왔던 거 특히 옥황상제가 산다고 한다는 백옥경 뜻 같은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추상 같다 이런 거 알죠?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전개. 나중에 이것도 잘 기억해요. 본문 읽으면서 어디가 전개인지 어디가 위기인지 그거에 따른 구성 단계상의 특징, 효과 이런 거 찾는 거 나올 테니까. 자, 그 다음 어느 날 상공에게 말했다. 시아버지죠. 제가 출가한 후에 오래도록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규중 여자로서의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은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내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줄 테니 그죠? 부디 무사히 다녀와라. 채비는 차릴 것 없습니다. 혼자서 다녀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범함이에요. 비범함.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그냥 하루 만에 툭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기성. 이렇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상공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자 며느리의 재주도 알고는 있어요. 비범함을 알고 있고요.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하진 않았다. 이런 거는 뭐예요? 전전반측. 잠을 못 자겠죠. 그 다음에 노심초사, 좌불안석. 가끔 가다가 이 좌불안석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노심초사 이렇게 구별해서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전반측은 잠을 못 자는 모습이고요. 단어는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는 집을 나섰다. 피화당 뜰에 나와 두어 걸음을 걷는다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탔다. 오케이. 전기적 특성이죠. 비현실성.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랐다. 잠깐만에. 어이쿠. 부친께 절을 하고 문 안 들이니 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너를 시가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하늘의 메인 바요. 이것도 운명론적 태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 애구는 다였다. 앞으로 내 앞날의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 쉬다가 가거라. 내 이달 15일에 너희 시댁으로 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암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운명론적으로 딱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운명에서는 이제 벗어날 것이다. 앞으로는 내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다. 뭔가 암시해 주는 거죠.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그래서 아버지도 뛰어난 인물이에요. 박씨는 금강산에 며칠을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피화당으로 돌아갔다. 또 구름을 탔죠. 그죠? 그 길로 상공을 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잘 다녀왔고요. 금방 다녀왔고요. 됐죠? 이런 두 가지의 감정. 너의 신기한 술법은 놀란 거죠. 그죠? 잘 다녀왔으니 당연히 기쁘겠고요. 내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아직은 한결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답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근데 이 앞에 장면에 보면 아까 이제 결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박처사가 금강산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상공이 이시백 데리고 금강산을 갔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막 박처사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속았구나 이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박처사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막 신선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금강산에 나중에 오는 그 장면도 한번 보세요. 자, 아직은 한결같으십니다. 이제 온다고 그랬다. 기다렸다.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여기도 시간이 빨라졌죠. 됐죠? 이런 것들도 시간의 어떤 흐름이 좀 빨라진다 그래서 비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쉬운 말로는 생략. 됐죠? 상공은 집안일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로 예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예를 갖췄다. 됐죠? 예를 갖추다. 근데 박처사가 어때요? 오래 자는 오색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하늘 밖에서 들려왔다.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또는 구름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 피리를 분다. 그럼 거의 이런 부분들이 신선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름밖에 들려왔다. 상공이 창기 길이에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을 타고 나오죠. 백학. 여기 백학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왔다. 그래서 학 타고 내려온 이런 부분들이 한 신선의 면모를 드러내는. 됐죠? 이런 부분이에요. 비범성이에요. 됐죠?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자,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들어가 처사를 맞이했다. 시백 역시 의간을 갖추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시백도 옆에 같이 있었네요. 시아버지가 보니까 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 이거 자꾸 이렇게 써지네. 유교에서 인, 의, 예, 요거 많이 얘기하죠. 그 예에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권했다. 축하? 뭐죠? 영랑 단어 뜻 알아두세요. 남의 아들 높여 부르는 말. 참고로 영랑도 있지만 영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영애라고 합니다. 또 뭐 영식. 나중에 이제 막 딱 자리 갔는데 나이 좀 먹고서 영식은 잘 있나요? 그러면 제 아들은 영식 아닌데요. 저 영식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영랑, 영식, 영애 뭐 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급제했으니 이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불었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만단정해 뭐 이런 것들 뭐 이야기를 막 겉으로 하는 거죠. 소리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쳐서 자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귀한 손님을 뵈니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 왜 죄송할까? 기죠? 무슨 말씀이신지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어진 아내를 푸대접하여 이 얘기하네요. 기죠?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그 나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 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자,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행동. 이거 이제 화법 이런 거에서 좀 나옵니다. 반언어. 비언어. 우리 내신 대비 고등학교 내신 대비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중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예행 연습 됐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또는 깊게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등학생들도 현장 강의 플러스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 필기 자료부터 시작해 쫙 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세요. 반언어, 비언어. 반언어는 언어가 이제 반만 있다고 그래서 요건 실제 어조나 성량 이런 것들이에요. 비언어는 행동. 됐죠? 그래서 요건 언어가 아니다. 요건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요거는 반언어. 요거는 반언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면 되겠죠. 요건 행동 이렇게 돼서 언어 외적 표현. 요건 부수되는 표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스라에 두셨습니다. 스라, 좌하, 부모 미치란 뜻입니다. 좌하, 스라. 그 넓은 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 온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송구합니다.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둘 다. 그죠?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풀자, 기륭, 하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이다. 수능적이죠.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 겸손함, 운명론적.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좀 덜 수 있었다. 이후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파독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를 불면서 즐겁게 지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하죠. 그죠? 이심전심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딸을 불러앉혔다. 너의 예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하였다.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께 옥으로 된 함으로 짜달라 해서 그 속에 넣어두거라. 요거는 증거예요, 증거. 됐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의욕을 풀기 위해 허물을 보관하라고 한 거.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변신하는 거 나오죠? 고전 소설의 정기적 요소.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께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한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고요.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고하고 문 밖으로 나가 전송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다시 만나기 어렵다.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다. 속세로 못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와 발을 끊겠다도 되겠지만 신선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또 뭐 타고 가요? 그렇죠.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구름을 헤치며 나아갔다. 잠시 후 구름이 걷혔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됐죠?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시를 무려 허물을 벗었다. 자, 둔갑을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허물을 벗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신 모티프. 나중에 거기에 나올 거예요. 뭐 김원전 같은 거. 금방울전 이런 거요. 그런데 이제 변신 모티프가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요. 둥그렇고요. 초록색인데요. 검은 줄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수박을 낳은 거예요. 이게 뭐야? 버리려고 그랬는데 잠깐 낳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이제 엄마,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식탁에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주둥이가 푹 나오더니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쟤도 뭔가 살려고 하나 보다. 좀 흉물이긴 하지만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변신이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신 모티프 머릿속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변신 모티프 그 다음 장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기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단어 정리 한번 해주시고 뒤까지 우리가 쭉 정리하고 끝난 다음에는 또 테스트 볼 겁니다. 됐죠? 뒤쪽에는 이제 영웅의 면모가 나타나는 그죠? 변신 모티프 이후에 사회적 갈등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좀 길어요 뒷부분은.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